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할게요. 자, 바이러스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과 무생물적 특징을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생물적 특징을 한번 볼게요. 생물적 특징에서 첫 번째는 바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를 가지고 있다. 있을 유입니다. 유전 물질인 핵산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 얘들아.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증식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 효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변종 바이러스가 형성돼서 얘네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과 진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증식이라고 하면 뭐 생식, 유전 이것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비생물적 특징을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 비세포성이에요. 그리고 세포 소기관은 당연히 없죠. 네, 단백질 껍질과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6가지 특징에서 첫 번째 조건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에서 어긋나게 돼요. 자, 두 번째,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스스로 생식과 유전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대사 당연히 못한다고 방금 나왔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숙주세포 밖에서는 어떤 상태로 그럼 존재하냐? 입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생명체라고 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라고 얘기해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형태. 네. 복습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이 안 되죠. 정신 차려야. 자. 아이고. 자, 이번 시간은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원래 이제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는 이 생명과학의 특성 단원이 조금 컸었는데 확 줄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부터 볼게요. 생명체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에서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대상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건데요. 자, 그 순서를 보면은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는 모여서 세포라는 것을 기본 단위,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고 했죠.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고 소개했어요. 이 세포를 이루면 세포들이 여러 개 모여요. 그러면은 하나의 통합적 기능을 하는 조직이라는 걸 이룹니다. 이 조직들이 또 여러 개 모이면 기관을 형성할 수 있고요. 기관이 여러 개 모이면 하나의 사람이, 개체가 나오게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그렇죠. 신경세포가 있어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 뉴런이 여러 개 모이면 신경 조직이 되겠죠? 자, 신경 조직이 여러 개 모이면 뇌나 척수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이 기관은 뇌나 척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세포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신경세포도 하나의 종류고 근육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관들이 다 모이면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개체들도 존재하죠. 토끼, 포유류 개체도 있고. 네, 그런 개체군이라는 걸 형성을 하면요. 개체군이 또 여러 개 모이면 군집이라는 걸 형성해요. 군집이 여러 개 모이면 여기에 추가해 환경이 추가가 돼서 생태계라는 개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돼가는 범위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생명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의 연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연계된 학문 분야 이렇게 여러 가지 엄청 많죠. 사실 생명과학이 어느 하나에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연계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은 크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특징이 개별적 사실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 사실을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특이한 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요, 개별적 사실들을 모아서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학년,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귀납적 탐구 방법을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해요. 그래서 뭘 발견하느냐? 규칙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로부터 바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끌어내는 탐구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별적 사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여기 똑같이 나오죠.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실험도 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탐구 과정이 이 순서대로 나오죠.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를 고안해서 관찰을 수행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 동네에는 빨간색 꽃이 많은 걸까? 그래서 빨간색 꽃이 많은 다른 동네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하고 분석해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봤더니만 우리 집의 토양이 우리 동네의 토양이 뭐 어떤 알칼리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도출해내는 방법이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대상이 많아요. 탐구 대상이. 그래서 하지 않는 거죠. 자, 탐구 사례 예시 나와 있어요. 세포설.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한 결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이것도 관찰을 통해서 규칙성을 발견하는 거죠. 규칙성 발견. 포인트는 규칙성 발견입니다. 자, 진화론은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의 특성을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결과 규칙성을 발견해 진화의 원리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 이거는 다윈과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순서 연역적 탐구 방법.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귀납보다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여러분들 고등학생 수준에서 좀 더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자연현상을 관찰했는데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뭘 세우느냐? 바로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가설은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의문에 대한 답을 추측하여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가설은 반드시 답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틀려도 돼요. 하지만 가설의 조건은 바로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실험을 통해서 옳은지 그른지 검증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설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는요.
뭐 시대가 지날수록 키 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세운다고 보면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옳은지 그른지 검증되기가 당장으로 알기가 힘들죠. 약간 가설로, 실험적 가설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네. 자, 그래서 탐구 과정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관찰.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인식해요. 자, 의문을 품게 되는 과정이에요. 아, 이 자연현상은 대체 왜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은 그때 이 의문을 품은 것에 대해서 잠정적인 해답인 가설을 설정하게 돼요. 잠정적인 해답이에요. 잠정적인 결론. 자, 그래서 이 가설 설정한 것을 바탕으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요. 그리고 설계 수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을 합니다. 이때 결과 정리에서 가설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들어가요. 근데 가설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가설 설정 과정으로 가야 되고요. 가설이 만약에 타당하다면 바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결론 도출 과정이 계속 이어져서 이거는 계속 이제 실험적인 과정들이 계속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일반화의 과정이라는 걸 걸쳐요. 자, 그래서 일반화 과정을 거치면 결국 학설이 될 수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법칙들은 일반화 과정에서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이 될 수 없어서. 네. 자, 이때 탐구를 수행을 하실 때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이때 실험은 바로 대조 실험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탐구 수행. 반드시 대조 실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실험의 기본 상황인데요. 대조군을 설정하고 실험군과 비교하는 대조 실험을 해야 탐구 결과의 타당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조군이라고 하는 건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 아무 요인도 변화시키지 않은 집단. 그래서 원래 그 상태의 집단을 바로 대조군이라고 하고요. 실험군이라는 건 내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집단이라고 해요. 자, 이때 변이는요. 변이는 뭐라고 하느냐? 탐구와 관계된 다양한 요인으로 종속 변인과 독립 변인이 있는데요. 독립 변인 같은 경우는 탐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있습니다. 자, 조작 변이는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인, 통제 변이는 모두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온도에 따른 광합성 율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온도에 따른 변화니까 조작 변이는 바로 온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온도가 달라져야 되죠. 의도적으로. 인이죠. 자, 그러면은 광합성에 포함되는 건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온도 외에도 뭐 습도나 아니면은 뭐 산소 아니 이산화탄소의 농도, 물의 양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모두 통제 변인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통제 변인이라고 하면 CO2의 양, 물의 양, 또 빛의 양 이런 거 한마디로 온도 외에 다른 요인은 모두 다 통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종속 변이는요. 조작 변인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요인을 해서 한마디로 결과예요. 결과. 자, 그래서 온도에 따른 광합성율에서 조작 변이는 온도였어. 통제 변이는 온도 외 나머지예요. 그러면은 종속 변이는 무엇이느냐? 이걸 통해서 달라지는 건 바로 광합성 양이나 광합성률이겠죠? 이게 바로 종속변이. 실험의 결과값을 종속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밑에 예시를 보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죠. 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인데요. 관찰 및 문제 인식에서 플레밍이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배양 접시에 핀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지? 의문을 품었죠.
이쪽에서는 이제 출제 경향이 이거를 순서를 다 뒤집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연역적 탐구 방법 순서에 따라서 재배치하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때 가설을 설정하는데 반드시 실험을 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에 대한 가설이어야 돼요. 푸른 곰팡이에서 생성된 어떤 물질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설은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끝나요. 왜냐하면 잠정적이니까, 확정은 아니니까. 자, 이때 이거에 맞춰서 탐구의 설정과 수행을 하겠죠? 설계와 수행. 세균 배양 접시를 두 집단으로 나눠요. 왜냐하면 대조 실험해야 되니까. 자, 이때 대조군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거. 즉,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고 세균을 배양하는 거. 자, 이때 실험군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가한 조작 변이를 넣은 푸른 곰팡이를 넣고 세균을 배양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작 변이는요. 푸른 곰팡이 유무겠죠. 그럼 통제는 푸른 곰팡이 접종한 그 외의 변이들. 통제는 여기다 쓸게요. 통제 변이는 온도가 같아야 된다거나 습도가 일정해야 된다던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세균 수가 똑같아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 분석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대조군 배양 접시에서는 세균이 증식했으나 실험군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요. 가설 설정과 일치하나요? 일치하죠. 그래서 바로 결론 도출할 수 있어요. 결국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성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했던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고 종속 변이, 실험 결과값이죠. 세균이 증식하느냐 안 하느냐. 세균의 증식 여부를 알 수 있고. 다른 거.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개발 보도록 하죠. 자, 관찰 및 문제인식. 닭 콜레라 백신처럼 탄저병 백신으로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관찰 현상에 대한 의문. 자, 가설. 잠정적인 해답. 백신을 주사한 양은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네, 양인가 봐요. 그 가축이. 자, 실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건강한 양을 일단 두 집단으로 나누고요. 대조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건 백신을 주사하지 않겠죠? 실험군은 백신을 주사한 후 탄저병균을 투여하는 거. 따라서 조작변은 밑에 나와 있죠. 탄저병 백신 접종 여부이고 통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제 변이. 양의 크기, 나이, 성별, 엄청 여러 개. 그리고 생활 환경, 사육 환경,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면 온도, 습도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신 주사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통제 변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결과 분석을 보시면 대조군 양은 탄저병에 걸렸는데 실험군은 건강했대요. 따라서 가설과 일치해요. 백신,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한다더라. 자, 이래서 종속 변이는 탄저병의 발생 여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는 2점 수능 테스트를 모두 다 풀어 오시는 게 숙제고요. 댓글 미션을 드릴게요. 댓글 미션은요. 결과 분석 다음 단계를 명칭을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